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 등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제 포함한 당면 이슈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여야의 젊은 피, 여야의 가장 촉망받는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국정감사 일정 되게 바쁜데 시간 쪼개서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질문 순서 바꿔놓고 혹시 나오신 건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네. 오늘 저는 교육인데 오늘 네. 교육에는 국감이 없습니다. 아, 오늘요? 아유, 다행이네요. 여하튼 뭐 그래도 아직도 이제 끝나려면 한 일주일 이상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저는 여성가족위원회라 다 끝나고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라 예, 좀 더 남았으면 우리 보좌진들이 좀 더 고생하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자,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했습니다. 두 도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건너기도 했던 남북 교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북한이 파괴한 겁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북한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북한이 저는 무력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건 문제이고 충분히 우리가 비판해야 될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제는 대화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사나 뭐 기회 자체를 다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제 뭐 배경으로 보자면야 지금 북한의 이제 무인기가 갔고 누가 보냈는지는 이제 불확실하지만 네. 그로 인해서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됐는데 저는 하필이면 이게 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생겼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역대 선거 전에 뭔가 남북 관계가 계속 이제 정치 이슈가 갑자기 돼서 저는 뭐 선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긴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지금 북한이 하는 과격한 반응을 보니까 앞으로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김영태 의원님, 북한은 이제 두 국가론 뭐 하면서 계속 이런 흐름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조금 더 어떤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뭐 앞서서 김한규 의원님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내부 결속력 또 외부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절이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좀 그다음 국제사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국가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로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북한 주민들한테도 대한민국하고는 단절됐으니 주민들에 대한 그런 체제 결속용으로도 이런 경의선 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폭파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여야 각각 규탄 입장 냈지만 들여다보면은 시각차가 엿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정말 엄중합니다. 내일 당장 총격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휴전선은 불안하고 국민들 역시 불안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가장 지고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위기,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매우 궁금할 정도입니다. 어려울수록 위험할수록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6천 개 이상의 쓰레기 풍선,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아닌 밤중에 홍둥깨처럼 뜬금없이 안보 걱정을 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도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위험할수록 대화해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돼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 선언을 해왔었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위장평화쇼에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가령 그 당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저희가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도 제대로 못했고 북한이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대화 중요하죠. 하지만 북한이 지금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북한은 체제 간의 어떤 대결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거기 끌려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시그널과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이 좀 정부의 그런 입장이나 국익을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 드릴게요. 국가 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지 마라. 이렇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이 나면 당연히 야당도 여당 구분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야당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하는지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비판을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이제 문제 제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의 가장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라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쓰레기 풍선 미사일 발사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논평만 해도 가득이고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발언도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바로 지난주에도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그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아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시고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했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야말로 이거를 정쟁으로 치환하시는 게 아닌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네, 김영태 의원님. 추경호 대표께서 이렇게 발언했던 맥락의 배경에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민주당의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사실상 침공, 침략 이런 뉘앙스의 단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이 발언 자체가 뭔가 북한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께서는 아마 이러한 표현을 쓰셨던 것 같고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좀 말씀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태 의원께 하나 추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민주당의 그동안의 이제 기본 스탠스에는 윤석열 정부의 너무 지나친 대북 강경 정책이 지금의 이런 뭐라 그럴까 안보 불안이나 더 긴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렇게 저희가 이 우리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논하고 또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2년 정도 지금 하면서 문재인 정부하고의 기조를 바꿔왔던 것인데 북한한테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북한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대북 기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것을 또 즐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물론 이 문재인 정부식의 그런 대북 정치를 해왔던 것이 잘못됐던 것이 한번 판단됐었고 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이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 최근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안타깝게도 좀 사망을 했던 사건들도 있는 것 같고 북한의 많은 주민들 다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결속만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단호한 메시지하고 대북 강경론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제 인권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에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편적 가치에도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대북 정책이 이제 같을 수는 없어요. 보편적 정서에 맞는 어떤 북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조금 다르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노력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북한의 인권 당연히 중요하죠. 보편적 가치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안전이죠. 뭐 다른 뭐 가치와 이념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전쟁의 위험을 주지 않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담대한 목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에서 보듯이 한쪽에서 전투력이나 국력이 압도적으로 앞서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전쟁 자체, 무력 충돌 자체가 그 자체로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강대강으로만 갔을 때 아무리 북한이 잘못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무력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다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북한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전제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우리도 세게 나간다는 거 외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네. 남북 연결도로는 1,000억 원 넘는 한 1,800억 원 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대북 전단 살포 이후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하기도 했고요. 또 금강산 일대 우리 자산도 일방적으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국민 세금과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현실. 김한규 의원님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뭐 대응하기 전에 평가부터 한다면 이건 북한이 너무나 잘못한 일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나마 그런 이 남북 연결도로라는 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지 이분들이 북한이 지금 스스로 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건데 이거를 걷어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국 내부의 일처럼 국제법적으로 시시비를 가릴 방법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움직일 상황도 아닌 거죠. 결국 북한이 직접적으로 무력 충돌을 우리를 상대로 하면야 우리가 응전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 힘으로 누를 방안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합리적인 행태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달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이 채널이 지금 다 끊겨버려서 저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비난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프게 뭐 대화를 하면서 비난을 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공중에 대고 비난하면서 이게 해결이 될까?
저는 정부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동의를 하든 비판을 하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태 의원, 정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대응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수천억 원의 돈을 차관했는데 아마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도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공동연락소를 폭파했고 저 정부에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한테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없다라는 것은 현실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럴 때일수록 저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 모 언론 매체에 단독 보도를 보니까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북한의 철도에 대해서 조사했던 적이 있었고 그 영상이 공개된 게 있더라고요. 통일부에서 공개했는지 제가 잘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공개를 한 거 보니까 한 시속 북한의 철도가 40km/h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KTX 같은 경우는 400km 정도 다니는데 시속으로 북한의 이러한 열악한 실상들 그리고 사치품들 금수품 제한하지만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그 일가는 뭐 굉장히 뭐 선호하는 그런 명품백들 다 하고 다니고 선글라스도 끼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런 거 못하게 하고 북한 그런 권력층만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 이러한 실상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북한 정부의 북한 군부의 잘못된 만행 같은 것들을 좀 알려야 하는데 홍보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서울교육감과 4곳의 기초단체장 뽑는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늘이 본투표죠. 전국 2,4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오후 4시 현재 그 투표율이 나왔는데 부산 금정이 39.7, 딱 40% 정도고요. 그다음에 전남 곡성이 61%, 전남 영광이 65.3% 가장 높습니다. 인천 강화가 52.9%. 서울시 교육감은 하도 낮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교육감 질문하면서. 자, 김한규 의원님, 각 당별 몇 승씩 챙깁니까? 저희는 뭐 3승이 목표죠. 네. 네, 3승이 목표고 지금 한 2.5승까지는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부산 금정구 선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 안타깝게도 여야의 선거운동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유권자들한테 식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거기 여야 대표 내려와서 막 하는 네. 거 별로 효과 없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지지자들이 예. 조금 와요. 지지자들은 오는데 부산 전역 전국에서 몰려드는 지지자지 그 동네 분들이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제일 관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야 대표가 와서 유세 한번 한다고 해서 표심이 확 바뀌진 않죠. 그래서 지역 일꾼 뽑는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정권 심판론이 더 결정을 할 거다. 재보궐 선거는 예. 전국 어느 선거든지 이렇게 전국적 관심을 받죠. 그러니까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그렇게 여야가 다 집중했던 거고 실제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여당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도 저도 나름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지만 제가 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영남 지역, 경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2년 전 지방선거하고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가 표심으로 드러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각축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한규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영태 의원님, 각축전이다 하면서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네, 그 뉘앙스로 기대입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김영태 의원님 어떻게 저도 보세요? 지원 유세를 나갔는데 전 전혀 다른 생각을 전혀 들었어서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당이 달라서 생각도 다른가? 왜 제가 갔을 때는 아무래도 단체장 선거다 네. 보니까 물론 이제 김한규 의원님의 재보궐 선거에 대한 의미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만났던 유권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전임 단체장분들께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는 예, 예.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약들 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광역단체장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정당과 같이 가는 것이 보다 더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뭔가 이점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을 보고 네. 아무래도 이제 단체장 선거다 보니까 지역 일꾼론에 보다 더 관심이 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자기 당에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있으시다는 만나는 느낌. 사람이 서로 달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막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하기 어렵고 예. 김용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온 건 그렇죠. 사실이죠. 그리고 네. 정치인들 이제 선거 치르다 보면 우리가 보기엔 저분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는 또 다 된다 그러잖아요. 네. 지지자들 만나니까. 원래 30% 정도 넘으면 다 본인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30%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디 가나 환호받고 그래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게 선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정권 심판론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역 일꾼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지만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내시 현재 몇 퍼센트냐면요. 17.8%. 와, 이 진짜 내시 현재 물론 이게 아마 8시까지인가 투표를 하긴 할 텐데 20%를 겨우 넘을 그 분위기인데 자, 김영태 의원 교육감 선거 왜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선거다 보니까 유권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바꿔 말하면 후보군들 자체도 예. 뭐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분들은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교육감 선거는 물론 이제 인지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낮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평가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정보에서도 관심에서도 조금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싶고요. 아닌가 네. 싶고요. 투표율이 낮을수록 결국에는 이런 진영 간의 조직 투표 향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엔 어느 진영 쪽에서 투표 동료를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가 이번 재보궐 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의 좀 관전 포인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보수 후보는 단일화 되는 듯 했다가 또 이번에 또 안 된 셈이고요. 진보는 또 단일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전망을 좀 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투표율이 원체 낮아갖고 그러니까요. 전망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 기자분들을 이제 여러 번 만났는데 기자분들 물론 정치부 기자라 그래도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투표한 분을 못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치부 기자들. 네. 왜 그러냐면 그 정치부 기자들 이해관계가 문제는. 없어요. 아니 본인이 이미- 젊은 세대니까 예.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라는 게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아직 애들이 대학도 아닌 어리거나. 거죠. 예.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은 투표권이 없고 그러면 초중고 학생을 둔 그 학부모들만 관심이 있지 애들이 또 대학 가고 나서는 또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유권자가 아주 제한적이다. 그런데 투표는 모든 시민이 다 하기 때문에 항상 이 교육감 선거의 본질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뭐 이번에는 특히 서울에 다른 보궐선거가 같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요. 네, 사전 투표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직장에서 좀 6시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칼퇴근을 시켜주시면 이분들이 8시까지 투표하지 않을까 사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근데 또 6시 끝나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약속 장소로 갈까요? 김영태 의원님. 제가 교육위원이어가지고요. 예. 교육감 선거에 많은 분들도 교육위원분들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은데 22일이 서울시 교육청 국감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야가 또 이제 벼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자, 요번 뭐 규모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그 중요도로 보면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보다 둘 중에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이나 이런 결과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이른바 우리가 뭐 리더십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러리라고 보세요, 김영태 의원님? 저는 이번 선거 단체장 기준으로 4곳 중에 2대2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강화군수라든지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여당세가 있었던 지역이다 보이고, 나머지 2곳은 이제 야당세가 강한 곳이다 보니까 서로 그 정도만 해도 아마 보통 그러니까 평균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만약에 만약에 금정을 진다면 그런 이제 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네네. 사실상 지도부라든지 이런데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정말 앵커에 대한 질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을 때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선거 지휘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뭐 영광의 김한규 의원님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어땠다 이거는 가능성이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정에서 국민의힘이 졌다.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에게 좀 타격이 있으리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큰 타격 없을 것 큰 같다라는 타격 없을 것 생각인데요.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뭐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도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보궐선거의 전형적인 특성상 관심이 적고, 그나마 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지, 한동훈 대표가 선거를 잘못해서 아니면 정당을 잘못 운영해서 국민의힘 후보한테 투표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매우 적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과연 한동훈 대표 책임이냐? 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예. 이제 정부 여당 전체가 하나고 이거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하셨겠지만 잘 보이지 않는 선거다. 한동훈 대표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네. 뭐 국민의힘 자체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를 선거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래도 직접적인 약속은 못하지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대통령실 책임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6시를 향해 가면서 퇴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1시간 5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면 조안부터 남한산 분기점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꾸준히 27km 막히는데,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에서 안성까지 막히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서운 분기점 4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시흥부터 긴 구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수준이 이 정도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기생집 발언 이후에 국악인들이 이제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고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편짜서 탄압해도 지치지 않는다. 김용태 의원님, 누가 편짜서 탄압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중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 있잖아요. 특히 의원들 입에서 나가는 것은 저는 좀 약간 국회의원이 하는 말, 행동이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품이나 품격이 국민을까지 대변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야를 떠나서 이건 좀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품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질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 교육에 있으면서 안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현장 방문을 갔어요. 네네. 근데 지금 라디오에서 보이지 않아서 청취자분들께 못 보여드리지만 앵커님께 잠깐 보여드리면 예, 예. 제가 찍어왔거든요. 저쪽으로 예, 하면 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찍어왔는데 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초등학생들이 그 뒤에 그 게시판이라고 할까요? 네. 욕하지 않기,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쓰지 않기,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별명 부르지 않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기 이렇게 써있.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국악인들은 또 이게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어요. 김한규 의원님.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양문석 의원님이 저는 사과를 이제 했다고 네, 생각하고 네. 지금 SNS를 다시 봤는데 뭐 그런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사과할 만한 일이어서 사과했다? 당내 분위기도 별로 이 발언을 막 이렇게 옹호해주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양문석 의원님이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앞으로도 뭐 그런 사과의 마음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 뭐 강한 발언에 더 관심이 쏠리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모든 발언을 다 준비해서 아나운서 멘트처럼 이렇게 정제된 표현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도 사람이니까 좀 뭐 사과를 한 이상 좀 감안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김한규 의원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광동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하다 나온 말이에요? 네, 뭐 저도 정확하게 이제 맥락은 기억하지 않는데 예, 예. 지금 과거사 정리위원회하고 뭐 인권위하고 계속 다 비슷한 이슈인데 이게 너무 이 현안하고 관련 없는 역사적 이슈로 정치 대립을 하게 되니까 네. 김문수 후보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뭔가 이게 기존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뭐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약간 자존심 싸움이 돼갖고 과거에 이제 김광동 위원장이 이제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꾸지 않고 본인이 어떤 뭐 학자로서의 양심이나 이런 거다라고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감에서 정작 중요한 이분의 업무에 대한 얘기는 못 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예. 이분의 과거에 대해서 그냥 유령과 같은 그런 대상을 갖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됐으면 사인으로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고집을 피운다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지. 지금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오로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은 이런 사안들 보면 어떠세요? 뭐 김한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냥 무슨 말씀이냐면 학자로서 뭔가 본인이 학자에 계실 때 연구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이 자리는 어쨌든 정부위원으로서 또 공직자로서의 국감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학자로 있을 때와 이 공직자로 있을 때는 발언이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게 우리 국민의 공감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시는 것이 학자로서의 그때 어떤 경험이나 근거는 좀 내려두시는 것이 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시는 공직자의 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요 질문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 이 젊은 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대답을 듣다 보니까 무조건 당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어쨌든 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인 그룹 뉴진스 한이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화제였습니다. 과방이라 그러죠.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이제 일부 파행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논란의 중심에 이제 과방위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 뭐 언론으로만 접해가지고 예. 환노위 국정감사장에 뉴진스의 한희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그 출석할 때에 과방 위원장께서 현장에 가셔서 이제 사진도 찍고 또 한희 씨를 뭐 만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공방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방위 국감 중에 저희 측 이제 과방 위원분들께서 과방위가 열리고 있는데 가셔서 이제 만나고 온 것까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상임위가 열리는 도중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품격과 품위를 강조했었잖아요. 상임위원장이고 그 국회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그 정부 측 관계자와 대비돼서 우리 국회의 어떤 그러한 위원들의 대표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국감날 또 다른 상임위에 참고인을 뵈러 가는 그것은 좀 글쎄요. 제가 국민 정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 약간 품격 떨어지는 행동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크게 보니까 뭐 굳이 말하면 쟁점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직장 내 따돌림 이슈로 출석한 그 톱스타를 마치 무슨 뭐 공연하러 온 사람처럼 이렇게 대했다. 대하는 태도 하나하고 상임위 중에 자리를 비우고 또 뭐 만나러 갔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사실관계 어떻게 두 번째 이슈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과 다르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왜냐하면 2시에 개회를 한 다음에 최민희 위원장님이 자리를 뜬 게 2시 40여 분경인데 환노위 국감 자체가 시작한 게 2시 3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박정훈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거는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환노위 위원장 실에 붙어 있는 수석 전문위원 실에서 별도로 만났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뭐 제가 별도로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거는 국감 시간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박정훈 의원이 아마 시간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제보를 받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개인으로서 가서 사진 찍는 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점심시간에. 한이를 보면 환노위 여당 의원들도 한이 화이팅 뭐 이렇게 국감 질문을 그렇게 발언을 아예 하시기까지 하고 사실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증인을 대하는 거랑 달리 대하는데 아니 뭐 업무 외에는 뭐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점심시간에 뭐 한이가 지나가는데 사진 찍는 것 같고 이거를 뭐 국감하고 연결시킬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만약에 그날 저는 지방에 현장 국감 가느라고 못 봤는데 네. 한이가 왔다라고 하면 팬심에 가서 한번 멀리서라도 얼굴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제 그 국회에서 비아냥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희 씨를 다시 과방위의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과방위원장이 진짜 만났는지 회의 중에 만났는지를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비아냥까지 있었어요. 예. 참 자주 섞인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국회 운영위 국감에선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 배제한 내용 국회 규칙 개정안 상정하고 소위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자, 김한기 의원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검이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도저히 대통령실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 추천 자체가 여야 합의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여당 자체가 동의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특검 추천을 하는 데서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희 당 입장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상설특검법보다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원래 추진했던 특검법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진행이 되면 굳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김한규 의원의 제안, 우리 김영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지켜보니까 네. 여야가 시간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재판이 11월 달에 네. 이제 결과가 나오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도 물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고, 야당에서도 어쨌든 재판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에 뭔가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관철시키려고 계속해서 그동안 여름에서부터 좀 무리하게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였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야 모두 지금 다 시간 싸움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당과 이제 국감이 끝나면 또 정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릴 것 같아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상식적으로 여야가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연일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 공개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네. 민주당은 어디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완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명태균 씨라는 점. 저는 이게 오빠 이슈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의지. 예. 실제로 카톡에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고, 왜 명태균 씨를 완전 의지했고 명태균 씨가 무슨 조언과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김건희 여사가 의지한다라는 얘기를 할까. 그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오빠의 발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과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친오파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 그 뒤에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명태균 씨가 결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보다 한 2-3% 더 나오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이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결국은 뭔가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거나 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완전 의지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초점을 갖고 명태균 씨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김한규 의원은 완전 의지 그 워딩에 지금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뭐 여론조사 그 당시 각 캠프에서는 이 명태균 씨 회사의 여론조사는 쓰지 않았다 뭐 이런 뭐 기사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태 의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어제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네. 약간 저희도 이제 교육이 국감 중이었는데 언론인분들도 이제 국감이 진행되는 것을 잊을 정도로 지금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네.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그냥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금까지 어쨌든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차원이라든지 대통령실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따져 묻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혹은 궤변인지를 좀 명명백백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명태균 씨가 말하는 게 사실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양상되는 것 같고, 이것이 결국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결코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태 의원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하고 비슷한 얘기를 오늘 오신환 전 의원이 했는데, 폭로전에 휘둘리는 당정의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뭐 진실을 좀 최대한 밝힌다, 이 부분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정감사 전에 여사와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님하고도 이제 언론에서 토론을 하면서 사과를 강조했었는데 네. 점점 이제 시기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이제는 사과만으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러니까 김대남 씨 문제라든지 이 명태균 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결국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거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특별감찰관 제도 빨리 임명해 주셔서 국민의 어떤 그러한 정서나 눈높이에 좀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명태균 씨의 폭로전이 그러니까 전망하시기에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그 종착역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수사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미 고발된 사건도 있긴 하지만 네. 수사기관에서 뭐 전반적으로 자료들을 다 입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로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는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상황을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고 이거는 여론조사 전반에 대해서 완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업체의 노력에 따라서 뭐 득표율 자체, 지지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면 앞으로 국내 여론조사 자체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지금 법 개정론이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앞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막고 적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결국 수사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독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는 사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발언 수위를 높여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남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납니다. 자, 김영태 의원님, 이런 여러 가지 좀 갈등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둘 다 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결국엔 여사에 대한 문제가 이 테이블에 올라야 될 거고 네.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여사가 사과의 시기를 좀 놓친 것 같고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비판점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섰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 조치가 필요할 텐데 그 조치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과 대표가 이야기하실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와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지 않을까. 최소한의 조치를 말씀드린 것 예를 같습니다. 들어서 뭐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외 활동 자제 뭐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글쎄 뭐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뭐 여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니까 할 땐 하더라도 대외 활동을 할 땐 하더라도 최소한 여사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를 하시고 또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인적 쇄신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한 다음에 활동에 대한 여부를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수사까지 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기 전에라도 그 실체를 본인 스스로 입으로 밝히고 겸허하게 국민들께 뭐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여사께서 국민들께 좀 진실된 상황들을 말씀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한규 의원님 그 민심이 뭐 별로 그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뭐 민심이랄까 이런 거를 조금 뭐 누그러뜨린다 그러나 여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게 필요하다고 야당은 보고 있습니까? 뭐 사과는 필수인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결국 수사죠. 국민들은 공정한 거를 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가 돼서 설사 무죄가 돼서 뭐 죄가 없다라는 게 확인되더라도 국민들은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 지금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여당이 특검 받을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검찰 수사가 그나마 여당 입장에선 부담이 적은 거라서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내가 재판을 받겠으니 나를 불러달라. 기소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국민들이 이제는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건 혹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면 위기의식이 없어져서 흐지부지 되고 뭐 잘 되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안 받지 않을까. 뭐 과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기는 게 장기적으로 여당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당에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은 건가요? 네. 아니 지금 이 가설에 대해서는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여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연 여당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책임을 네. 가지고 반성적인 차원에서 나가야 되니까 김한규 의원님의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 한 표를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너 마무리하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927님이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애청자입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시원시원한 토론 내용이 좋아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02번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당연히 자신 있게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할 겁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고마운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태 의원님하고 김한규 의원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잘 짚어주시니까 우리 4927님께서도 또 이런 문자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흡족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여기서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업을 마친 현애가 집을 향해 힘없이 걸어갑니다. 도착해 현관문을 열어보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뿐. 작년 말 간염 합병증으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실려간 엄마. 심한 장기 손상과 의식불명이 찾아왔고 결국 2번의 심정지 후 현애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엄마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현애였기에 그 빈자리는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가 떠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현애는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엄마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울다가 잠이 든 현애.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애를 위해 위로와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남부지방은 25도에서 28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더운 곳이 꽤 많았습니다. 강진과 서귀포가 무려 28도대까지 기온이 치솟았고 서울도 평년보다 4도나 높은 24.2도까지 낮 기온이 올랐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은 대부분 15도 언저리, 낮 기온은 오늘보다도 더 오르면서 내일 고온 현상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며 막바지에 달하겠습니다. 이후로
금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꺾이겠습니다. 서울과 제주의 내일 낮 최고 기온 26도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강릉과 광주, 부산은 25도, 세종, 대전, 대구 24도 등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이제 금요일에는 비가 시작이 될 텐데요.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춘천과 세종 7도 등 한 자릿수로 내려앉는 곳이 많겠고요. 금요일은 주로 중부지방 먼저 기온이 내려앉고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도 25, 6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흐리고 가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글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 등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보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당선 여부는 밤 11시가 지나고 나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진우 씨, 명태균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4만여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에 머물렀습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노인 가구 가운데 3분의 1은 독거 노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노인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이 거론된 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명태균 의혹 관련한 얘기와 기타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비교적 짧은 대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먼저 명태균 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준석이가 이준석 의원님 맞습니까? 저는 모르죠. 그런데 지금 정황상 보면 저 얘기한 게 맞겠죠. 네네. 이게 이제 준석이 혹은 태균이 이렇게 부를 때는
되게 친한 사람들끼리 성을 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점에 네. 어떤 사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였지만 여의도 바닥에서 저를 우대해서 존칭해서 사석에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많진 않았죠 그때. 아, 이제 그런가요? 대한민국에 젊은 사람 깔보는 문화가 있죠. 좀. 예. 아,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더더욱 그냥 그렇게 그 성을 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그랬나 경우 보죠. 있었나 보죠.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준석 의원님 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관련 내용이 뭐 공개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난감하죠. 예, 그리고 사실 이거 뜨자마자 제가 국감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연락 와서 혹시 그랬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것들 물어보곤 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래서 빠르게 너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국감에 임할 수가 없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을 보면은 뭐 오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 예. 오빠가 뭐 철이 없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빠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지칭한 것을 좀 봤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대통령이 뭐 패싱 입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초기 정치할 때 무슨 미숙함이나 이런 것들이 철이 없는 모습들이 많았다 좀 봅니다. 이게 사실 나이 60 넘으신 분은 철이 없다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사가 그렇게 지칭했으니까요. 그래서 철이 없는 행동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걸 특정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뭐 왕자 쓰고 나타나고 무슨 뭐 귤에다가 얼굴 그려가지고 우크라이나 응원한다 그러고 또 뭐 개사과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건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대통령실은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 뒤에 친오빠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해명을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모들한테 그게 말해서 참모들이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참모들이 최대한 머리를 짜내가지고 여기 어떤 오빠인지가 특정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마침 김건희 여사가 오빠가 있으니까 그 오빠로 몰자. 네. 어떤 걸지는 모르죠. 그런데 국민들이 많이 받아들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그 이명수 기자인가요? 그분과의 녹취가 나왔을 때도 보면 네네. 뭐 타인과의 대화 속에 대통령을 다소 좀 웃기게 또는 비하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대화 중에 보면은 우리 뭐 이 남편이 뭐 잘생기길 했나 뭘 했나 맨날 방구나 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을 좀 높이고 남편을 좀 편하게 표현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심정이 더 굳어졌겠죠,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아까 그 부분에 그 카톡에 뭐가 있냐면 이튿날에 이제 그 다음 날 만나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 만약에 그 거기서 말하는 준석이가 이준석 의원님이라면 예. 그때 뭐 만난지 그런 기억은 안 나시는 거죠? 제가 대통령 만난 것만 봐도 제가 그래서 한번 기록에 있는 걸 세보니까 한 30번은 따로 만났더라고요. 선거 기간 중에. 아, 제가 보기에는 저기인 것 같은데요. 이 명태균 씨가 예. 저 이준석 의원님을 만나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런 그게 거라기보다 아닌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 그 후보가 만났다는 얘기를 좀 받아들였거든요. 예. 만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을 사람들은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근데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실제 총선 전인가 그때 김 여사와 그 명 씨 간에 오간 텔레그램 내용 보셨던 것으로 지금 예. 전해졌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을 그때 보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사실 텔레그램이라는 게 여러 장 있을 텐데 예. 저한테는 한두 장 정도 공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아는 내용을 얘기했을 때는 사실 나머지 내용을 들이대면 제가 거짓말한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아끼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도와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예, 제가 설명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 뒤에 이제 JTBC 기자가 그걸 열람하고 나온 기사에서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아는 선에서 사실관계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심증으로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뭐 정치에 개입했느냐 이런 걸 하면요. 저는 했을 수 있다 봅니다. 예, 그분이 원래 여기저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했을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제가 본 거에 대해서 물으라 그러면은 제가 본 거로는 확단하기 어렵다. 뭐 근거를 가지고 계신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본 거에서는 그 텔레그램에서는 내용이
정치에 대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니까 예. 이걸로 개입이다 농단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그때 얘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명태균 씨 본인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 이준석 의원님도 출마를 이제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의원님을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총선 언제쯤이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준비하실 때. 찾아온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실제 총선 앞두고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칠불사에서 그때 보긴 봤고요. 예, 예. 그 외에는 따로 이렇게 만나서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준석 의원님께서 보시는 명태균 씨 어떤 인물입니까? 인물평.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최근에 세간에 알려지면서 예. 무슨 음지에서 활동하는 이런 에이전트 같은 느낌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예. 정치판에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정치판에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다. 네, 그래서 특히 보수 진영 쪽에서 이런 굵직굵직한 선거에서 역할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엔 처음에 다 모른 척하다 하나씩 이제 다 이제 끌려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뭐 개혁신당 게이트다 무슨 뭐 이러면서 명태균은 이준석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러더니만 지금 각자 다 그런 소리 했던 사람들이 끌려 올라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일 척했던 분들 나는 뭐 명태는 알지 명태균은 모릅니다 했던 안철수 의원 바로 끌려 나오고 나경원 대표 뭐 명태균 대표한테 무슨 뭐 피해라도 입은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여러 번 만났다고 이제 명태균 대표가 증언했고 그 외에도 보면 뭐 진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과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애초에 뭐 음지에서 이렇게 막 음험한 비선으로 일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 대놓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보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민주당에도 보면은 민주당에는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죠. 지금 보면 뭐 여론조사 업체 했다는 사람이 방송 나와가지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케이스랑은 좀 다르게 오히려 조용히 이제 자기 위치에서 역할하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우선 보도를 하면서 이분이 우선 굉장히 이제 그 돈 관계나 이런 것들이 먼저 보도되면서 네. 우선 낙인 하나 찍고 가는 거죠. 일단 김영선 의원 세비가 거기로 몇 천만 원이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이 녹취나 이런 게 나오게 된 게 같이 예전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사장 같이 일했던 강혜경이라는 분의 이제 증언과 녹취인데요. 네.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강혜경이란 분은 실제로 지금 언급되는 대통령이나 여사나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명태균 사장이 자기한테 했던 말들을 기억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다 사실이라고 믿고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정치인의 증언에 따르면은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혜경 씨의 주장이 좀 갈 길을 잃은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이 한 말을 모두 다 믿는다 그러면은 사실 그건 그대로 의혹이 안 되는 거고 네. 안 믿기 시작하면 도대체 뭘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강혜경 씨는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모순이기 때문에 좀 대중이 이해하기 복잡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 네. 아까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네. 그리고 여론조사도 뭐 어디 음험한 데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이렇게 자기 일도 하고 뭐 돕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게요. 지금 예. 공표용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PNR이라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예. 상당히 인지도 있는 기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표용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실제 여론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공표용 여론조사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 이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문제 제기된 바가 없고 예, 예. 그럼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사실 AI에서 기계만 있으면 자기 돌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그 미공표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느냐 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니까 특정 후보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했다고 하는 조사가 이제 있는 것 같고 네네. 나중에 대선 본선거 가지고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했던 조사다라고 주장하는 조사가 있거든요.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해 했다고 하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금전 관계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비용을 치렀느냐의 문제로 가고 있는 거지 여론조사 내용 자체는 예를 들어 뭐 조작이나 이런. 예. 투표율을 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여론조사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은 20대 투표율이 그러니까 원래 보통 여론조사는 인구 구조대로 하거든요. 네네. 주민등록상 인구 비율로 하는데 네. 우리 아는 것처럼 투표장에 예를 들어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대선 때 90% 가까이 나가고 20, 30대는 한 7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에 대한 보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드러난 거로는요.
전자에서 이제 보면은 2% 3% 무슨 뭐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높게 나온 결과로 가져가자 이거는 정확한 상황을 들어봐야겠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도 예를 들어서 비공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특정 정치인을 만날 때 특정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할 텐데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 좀 미궁 속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야말로 보고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 저희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은 시험 성적표가 나오면은 예. 뭐 잘 본 시험 성적표는 집에 그냥 갖다 주면 되지만은 때로 이제 반 농담처럼 옛날에 종이로 성적표가 나오던 시절에는 60점대인데 거기다 8로 바꿔가지고 팔자로 집에다 갖다 주고 이런 경우도 이제 장난삼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실제 성적에 변화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요. 어떤 여론조사든지 원래 비공표용 여론조사, 그러니까 내부용 여론조사를 속이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내가 내 성적을 알기 위해 가지고 조사했는데 그걸 왜 조작합니까? 예. 밖에 드러나는 거면은 조작했을 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 먼저 좀 그 과열됐던 분위기가 다르게 좀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살펴보자는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표용, 비공표용 네. 그거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명태균 씨 또 김여사 대화 내용 중 갈무리해 놓은 메신저 화면이 2,000개에 달한다. 이게 일종의 추가 폭로 예고했는데 저는 있습니다. 2,000개요? 그 정도로 이제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대화를 많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그중에 문제될 만한 내용이 무엇이냐. 실제로 아무리 선거 때 뭐 여러 가지 일단 일적으로 2,000장 정도에 달한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랑 김건희 여사도 뭐 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후보자 부인이 뭐 이런 행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눈 카톡 같은 게 있곤 하지만은 그게 저는 다 해봤자 한 4-5번의 대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건 이상의 2,000장이면은 그래도 몇백 번 이상 대화를 했다는 건데 이 정도의 대화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일적으로만 얘기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뭐 이런 뭐 세상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다양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은 일적으로 2,000페이지 말할 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님께서 이제 전망하시기에 명태균발 공천 개입 의혹 그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에 이제 이게 나왔을 때 뭐 칠불사에 무슨 뭐 홍매한 이러면서 자꾸 이제 관심을 무슨 개혁신당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돌리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 집에 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가십성 이슈들이 거치고 나면은 좀 이제 잘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제 민주당도 약간 헛다리 짚은 게 민주당도 처음에 그 한 3일 전인가요? 예. 뭐 당원 명부 56만 개가 유출됐다 이러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명단은 적법하게 제공된 것이고 예. 거기다가 알고 봤더니 윤석열 캠프인 줄 알고 좋아서 터뜨렸는데 보니까 홍준표 캠프였다. 그래서 이상한 방향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때 굉장히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엮어가지고 문제되고 있는 건데 뭐 헛발질도 앞으로 나올 거고 다양한 게 나오겠지만은 제가 그때 선거 관리를 했던 당대표 입장에 봤을 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선거 개입이나 아니면은 조작이 있었다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은 그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에 무슨 총선 때 그건 어쨌든 불발된 것이고 실제 과정에서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텔레그램 내용 자체가 좀 애매하다. 예, 공천 얘기가 있긴 한데 김건희 여사 도와줄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걸 개입으로 봐야 되냐. 네. 그런 약간 상황. 이거 2022년도에 이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때 있었는 일에 관해 가지고는 정확히 뭐가 지금 지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이제 2023년에 수조물 마시고 이러면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때 2022년에 왜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았냐를 묻는 건데 이게 시간 순서가 다르잖아요. 수조물은 23년에 마신 거고 네. 2022년에 수조물 안 마셨어요. 그리고 그냥 4선 의원을 지낸 경상남도 연고가 있는 뭐 여성 변호사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뭐 딱히 공천을 못 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예. 많이 엮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자
명태균발 공천개입 의혹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네. 자, 지금 조금만 있으면 한 2시간 채 안 남았네요. 재보궐선거가 이제 끝납니다. 일단 개혁신당은 후보는 안 냈죠. 예, 이번에 저는 안 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준석 의원님 보시기에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끼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부산 금정구, 전남 영광 뭐 사람들 많이 주목하는데 이준석 의원님은 어떤 포인트, 어떤 점에 약간 이번 재보궐선거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금정구가 옛날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윤석열 60대 이재명 35가 나온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박빙 승부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때 이준석이 대표하던 시절엔 60대 35 나오던 동네가 지금 와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오롯이 거의 해프스코어네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그리고 그걸 극복할 만한 당내 리더십이 없는 것, 이 문제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선거 때마다 이렇게 사고치고 이러는 건 상수거든요.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거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매일 사고가 터지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더 긍정적인 메시지로 아니면 뭐 새로운 개혁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로 국민들에게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게 당 대표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선거 한복판에 이제 뭐 7인회 의혹 이런 것들이 한복판에 섰습니다. 뭐 한남동 7인회, 도곡동 7인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폭탄 던지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싸울 만큼 한가? 제가 대표할 때는 그래도 농사를 잘 지어놔가지고 뭐 선거에 해볼 만한 분위기라도 있었던 거지. 여긴 지금 금정구 갖고 이런다는 거죠. 금정구에서 만약에 지잖아요? 그럼 지방선거나 총선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볼 것 없이 다 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에서. 60대 35로 나오던 지역이 진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뭐 분석하는 것 자체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자, 당연히 이겨야 될 곳인데 지금 박빙이다 하는 것 자체가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만약에 진다면 그건 여당으로서는 큰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금정을 지키지 못했다. 그 타격이라는 거의 실체가 어떤 겁니까? 어떤 모습의 타격입니까? 우선 날이 밝기 전에 한동훈 대표는 사퇴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지면은 사퇴해야 된다. 뭐 오늘 이제 한 1시쯤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올 텐데 했는데 진다 그러면 사퇴해야죠. 뭐 예. 거기서 누구 욕한다고 이제 오히려 손가락질 나는 대단했는데 대통령이 이상해졌어 이런 순간 그거는 정치 생명 종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퇴를 해야 될 테고요. 근데 이기면 뭐 그냥 본인은 이겼으니까 뭐 잘했어 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금정에서 이기는 거는 되게 자랑할 게 못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도 금정구가 여당의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큰 의미 부여는 없이 흘러갈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짐으로써 크게 어떤 뭐 반석이랄까요? 이런 그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겨우 이기면은 또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냥 대충 지나갈 수도 있다. 진 건 아니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제 가겠죠. 예. 예.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낙승하는 경우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것 때문에 나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웃긴 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승조차도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반성을 해야 될. 아까 이거 대선 때는 25% 격차 났던 곳이니까. 예. 그러면 한 15% 차 이상으로 너끈히 이겨야 되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왜냐하면 보궐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일자리에 나가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투표이기 때문에 예. 보통은 보궐이 일반 선거보다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보수 정당에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연결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윤석열 독대입니다. 그 뭐 주초에 이제 독대를 한다고 치면 자, 독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사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한 대표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 치고 이제 주초에 독대를 하게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이제 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바라는 것처럼 둘이 앉아가지고 한 독대는 아닐 거라 봅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 실장이든지 아니든 누구든지 현장에 배석할 거로 좀 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든 대통령 실장이든 원내대표는 아니고 대통령실 측에서 아마 누가 배석을 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상하세요? 예, 이게
대통령이 사실 둘이 독대하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나와서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 배석자를 두는 게 이제 원칙인데 예를 들어 그것도 어쨌든 독대 범죄에 넣는 거네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하셨을 때도 예, 배석자가 예. 있었잖아요. 예. 저는 예. 독대라는 형식의 뭐 배석자가 좀 있다 해가지고 크게 다를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누구 뭐 130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내 할 말 못하겠으면 그거는 떳떳하지 못한 할 말이죠. 예. 예.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독대해서 할 말이 있겠나 싶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하면 중간에 귀속만 하시던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김건희 여사 겨냥해서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정확히 뭘 하라는 건지가 이제 계속 물음표가 될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사과하라는 건지 아니면 아내를 버리란 말인지 아니면 저 대외 활동을 일단은 잠정 중단하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뭐 7인회 이런 얘기하면서 한남동 7인회를 공격했는데요. 제가 그냥 그 명단이라고 흘러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예. 야, 이 사람들이 7인이라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거의 비석격인 사람들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저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할 때 윤핵관에 대해 지적했거든요. 당시 네. 둘러싸고 있는 윤핵관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핵관은 최소 국회의원이라도 되고 사람들이 이름을 알잖아요. 뭐 권성동, 이철규 뭐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7인은 나봤자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예,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금 명단에 거론되는 예를 들어 뭐 황종호 행정관 누군지 압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명단이 나왔을 때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런데 이거를 뭐 이 사람들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요구하기도 이상한 상황일 거다. 저는 왜 저런 요구를 한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하셨고요.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거기 7인회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퇴하고 바뀌면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심이 갑자기 부풀어 올랐어.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네. 자, 이준석 의원님은 네. 국회 과방위 소속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요. 네. 자, 국감 시작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과방위 국감 중간 평가를 할까요? 뭐 전체 국감도 같이 묶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방위는 이제 과학과 방송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방송이 또 이게 휘발성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많이 다루고 실제 우리 여야 의원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는데 사실 약간 칼로 물베기 성격의 이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과학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과학 인재 양성이라는 쪽으로 많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방송 관련해 가지고는 극한대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보수든 진보든 이 방송을 독점하고 소유하고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잘 굴러가길 바라야 될 뿐이지 이거를 무슨 정화 사업하듯이 한쪽이 정권 잡으면 다 몰아내고 뭐 이렇게 구조조정하겠다고 하고 이런 건 옳지 않다. 뭐 저희가 지금 KBS에 있지만 KBS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감에 치열하게 다루곤 했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사실 양쪽 다 그런 방송 장악의 시도나 이런 걸 했던 입장에서 양쪽 다 공감을 사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에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방송 말고 어떤 그 현안 중에 이거는 진짜 중요한 현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다루고 있다. 혹은 뭐 이렇게 정쟁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다뤘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소관하게 돼 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뭐 방사능 문제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지금 스튜어디스로 근무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 젊은 스튜어디스 분들의 방사능 노출 문제, 우주 방사능 노출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 의원실에서 세게 다뤄가지고 보도도 되고 했는데요. 이런 국민 건강과 관계된 밀접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도 뭐 연구 인력에 대해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과기원이나 이런 곳들은 네. 갈수록 이제 인원이 빠져가지고 미달인 상태고 그런데도 이 와중에 뭐 의대 증원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그런 미숙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 당장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10년 뒤에 대한민국에 먹거리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거는 제가 사실 보도가 안 되고 많이 관심 못 받는다는 꾸준히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국민들께서도 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가 인재를 길러야 한다면은 오늘 당장 저희가 대대적으로 인재를 기르기 시작해도 한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그 일을 해야 되고 개혁신당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혹시 이번 감사 진행 중인데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 이분은 참 그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분이 있었다 소개해 주실 만한 분이 있으세요? 그 코바코가 이제 한국 방송 광고공사인데요. 네네. 코바코 사장으로 이제 유튜버를 많이 하시는 민영삼 사장이 나오셨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아직까지 공직에 적응을 못 하셨는지 뭐 이 국감 현장에서 굉장히 뭐 편하게 비속어 비슷한 말도 쓰시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도 보고 하셨을 텐데요. 어쩌다 이 정권에서 이렇게 유튜버들이 공기업 사장 가고 이렇게 또 요즘 KBS나 MBC 이런 지상파 같은 경우는 광고 시장도 위축돼서 힘든데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 안타까워가지고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자,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예. 이번 정기국회 국감 또 우리 정치권 양당 위주의 우리 정치권에 한 말씀 짤막하게 해주신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국감을 통해 가지고 예전 같은 국감 스타도 나오기 어렵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명태균 논란이라든지 김대남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정치인들이 열을 쏟을 만큼 한가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지금 과학, 기술 그리고 보건, 환경 이런 쪽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 네.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적한 문제들 다루자. 정말 중요한 국가적 현안 다루자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사실인 것으로 이제 확인되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병력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우 포스트와 리가넷이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군 부대원들은 현재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부터 공격한 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우 인디펜던트에서는요,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서 심지어 북한이 군인 10,000명을 러시아에 보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초반부터 이 북한은 러시아군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지난 6월에 맺은 동러 조약 이 중에서도 이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만간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인력 지원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제기돼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좀 빠르게 현실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북한군 파병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이달 초에 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에 이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근처에서 러시아군 2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들은 당시 이제 러시아군의 훈련에 참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며칠 뒤에 영국 가디언에서도 북한이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자국군 기술자 수십 명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군 사망 말씀도 하셨는데 북한군이 탈영했다 이런 보도도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 병사 18명이 크루스쿠주와 브리안스쿠주 경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한 7km 떨어진 곳인데요. 네. 여기에서 집단 탈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북한이 최근에 파견한 병력 중 일부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이 이들을 뒤쫓고 있지만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러시아군이 이 사실을 상급 부대에는 숨기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서 이 병력까지 지원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앞서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 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정규군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3일 밤에 이제 화상 연설을 통해서 북러 간 동맹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금 서은영 큐레이터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서 계속 지금까지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좀 추정되는 이유가 하나는 있습니다. 그 네.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이 북한군이 조만간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제기가 되었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북러 조약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조항이냐면 제4조에 이제 이 개별적인 국가나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는다. 만약에 이제 북한 내지는 러시아가 그럼 이때는 서로 이제 각자의 이 법과 뭐 유엔 헌장 제51조에 근거해서 지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난 8월부터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루스쿠주 진격하면서 그때 이제 이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좀 간주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지원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북러 조약이 아직 양국에서 비준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파병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비준도 안 된 조약을 가지고 근거로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각자가 이 병력 지원한 사실을 언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꿈의 비만 약이라고 불리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부터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가능해졌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대다수 병의원이 1차 물량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고요. 네. 확보한 곳들도 지금 예약하면 11월 이후에나 처방이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고비는 덴마크의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비만약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먹고 상당한 효과를 본 약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2021년에 미국에 출시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고 그때도 품귀 현상이 빚어졌는데 네. 우리도 지금 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위고비 제약사의 한국 지사인 노보노디스크 코리아가 이 의료기관당 구매 물량을 제한하면서 이 병의원들이 앞다퉈서 지금 초동 물량 확보전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초기 유통 물량이 충분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만 클리닉을 비롯한 주요 병의원에는 언제 위고비 처방받을 수 있냐 이런 문의 전화가 좀 빗발치고 있다고 하고요. 위고비 지금 주문 접수 시작한 의약품 중간 유통업체 홈페이지가 한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운영이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 약 얼마나 합니까? 네, 이게 건강보험 적용 없이 출시되는 비급여 의약품이라서 이제 의료기관마다 가격을 다르게 매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간 유통업체에서 출하하는 가격은 좀 알려졌어요. 이게 4주분 기준으로 해서 37만 2천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비싸네요. 하지만 병원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내는 가격은 아마 70만 원대 이상으로 좀 유통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4주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한 달치 가격이 미국은 한 170만 원 정도 넘는다고 하고요. 독일이나 덴마크는 40만 원대, 일본은 37만 원대인데 요거에 비해서는 좀 비싸긴 하죠. 그래서 위고비를 좀 기다렸던 소비자들도 예상보다 좀 비싸다는 반응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당분간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위고비 아무나 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속칭 이제 살 빼주는 약이다 이렇게 많이들 부르시는데 예. 엄연히 말하면 이게 비만증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그래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요.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방문해서 진료 처방 전에 이제 발급받으면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도 높아야 되고요. 동시에 고혈압 같은 질환 1개 이상을 동반한 성인 비만 환자만 처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을 맞춰야 되고요. 지금 사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 약을 복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식약처나 노보노디스크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지금 위고비에 대해서 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 처방에 따라서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병원에다가 계속해서 당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뭐 위고비가 언뜻 들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기적의 신약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 다이어트 최대 용량까지 올라가는데 이 넉 달이나 걸리는 인내심과 의지가 필요한 약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용법을 잘 알려달라 이렇게 좀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강 작가가 스웨덴 공영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이게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제 스웨덴 공영 SVT 방송이 한강 작가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네. 한강 작가는 방송에서 나는 평화롭고 조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목받지 않고 싶다. 주목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서울 자택에서 이뤄진 이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이 됐고요.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인 지난 11일 내지는 12일 사이에 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중에 기자가 이 끔찍한 역사적 사건의 직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강 작가는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지만 분명히 끔찍한 사건은 반복된다. 적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인을 멈춰야 한다는 건 우리가 배운 것에서 나온 매우 명백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강 작가는 또 노벨상이 자기 삶에서 그 무엇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작별하지 않는다.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도 자신만의 속도로 시간을 들여서 계속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강 작가는 내일 또 다른 상 받습니다. 무슨 상이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주는 포니정 혁신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원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자, 먼저 불법 도박 얘기입니다. 코미디언 이진호 씨 얼마 전에 스스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거액 빌렸던 게 드러났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스스로 자백부터 한 걸까요? 이진호 씨가 지난 14일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2020년에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도박에서 손은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매달 돈을 꾸준히 갚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꼭 제 힘으로 빚을 다 변제할 생각이라면서 추가하기를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진호 씨의 상습 도박 사기 혐의 수사 의뢰건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입건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진호 씨가 직접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는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연예인들, 지인들로부터 이제 큰 돈 빌렸다고 합니다. 파악된 피해 규모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빌린 돈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진호 씨가 일단 동료 연예인들로부터 총 10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렸고 모 대부업체로부터 13억 원 정도의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BTS 지민 씨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1억 원을 빌렸다고 하고 선배 개그맨 이수근 씨에게서도 돈을 빌렸는데 특히 이수근 씨 지인으로부터도 돈을 빌려서 이수근 씨가 대신 변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도 방송국의 임원, PD, 작가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가수 영탁 씨로부터도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영탁 씨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이미 돌려받아서 피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이진호 씨가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에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다만 이진호 씨가 채무를 뒤늦게 변제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면서 일단 이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BTS 지민 1억 빌려줬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 경우에 이제 차용증을 썼다고 합니다. 네네. 만약에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대부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를 통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은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달리 돈을 주고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면 돈은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때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거액의 돈을 인출한 정황이 있고 두 사람이 만났던 시점과 장소에 비춰보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뚜렷해 보이는 흔적이 있으면 충분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그보다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가 더 쟁점입니다. 투자한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했다고 보고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보지만 빌려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돈은 갚아야 한다고 보게 됩니다. 오히려 빌려준 거냐 투자한 거냐 그거를 가리는 게 더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갚는데 중요한 요소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그런데 이진호 씨가 돈을 빌릴 때 부모님 일로 돈이 급하다. 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나중에 이 씨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 사실관계가 더 확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도박했을 돈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일로 돈이 급하다고 한다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변명한 뒤에 돈을 빌린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돈을 빌린다고 무조건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릴 때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려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피해자당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적용돼서 법정형도 비교적 중한데 사실 실무상 쟁점을 짚으라면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지인들 처벌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지인들이 향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디에 돈을 쓰든 또 당장 갚지 못하든 나는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였다고 하면 사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도박에 쓸 용도임을 정상적으로 고지받았다면 내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당장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면 이때는 사기죄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는 도박 사실을 알고도 돈을 빌려줬다면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한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일컫는데 도박 자금에 쓸 돈을 빌려주게 되면 도박을 조장하는 셈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상 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렇지만 통상 도박에 쓸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빌려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도 빌려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도박 사실을 알고도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면 민사상으로는 변제받지 못하겠지만 그때도 형사상 사기죄의 대책은 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박 얘기하셨는데 도박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마약을 구입할 걸 알면서도 줬다면 그것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똑같은 원리가 불법을 조장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그 빌려준 사람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용증도 안 쓰고 특히 이진호 씨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빌려줬다면 증여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건 약간 다른 차원이죠. 따라서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각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빌려줬다면 또는 토박 자금인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줬다면 반환 의무가 없으니 증여 아니냐. 이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증여세를 즉각적으로 부과해 달라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을 증여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은 돌려받을 의사를 가지고 돈을 준다고 봐야 하고 지인이라서 만에 하나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를 감수하고도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이를 증여의사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받을 기본적인 의사가 있지만 친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감수하는 의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여서 이 사안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낮아 보입니다. 증여세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럼에도 여하튼 이진호 씨에게 빌려준 자금이 도박 자금인 걸 인지했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불법 도박 실태 한번 살펴볼게요. 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16일 국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 건수가 지난 2019년 13,064건에서 지난해 39,082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고 많이 합니다.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불법 온라인 도박이 불법 사행산업 중에 가장 큰 비중 80.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사감위의 감시 관련 예산은 감소한 상황입니다. 2019년 18억 700만 원이었다가 지난해 14억 2,600만 원으로 일부 삭감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화제였던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한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희 씨가 15일 오후에 국회 환노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현재 어도회 전 대표 민희진 씨와 모회사 하이브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그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출석한 것인데 이날 김주영 현 어도호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실 한희 씨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데 어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는 통역 없이 한국어로 모든 발언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희 씨가 지난달 11일에 뉴진스 멤버들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 송출했는데 이때 모기업인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이브 내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을 보고도 그 그룹 멤버들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고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토대로 한희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현재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연예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데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희 씨와 같은 아이돌 연예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고 자인한 바가 있고 이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예술인 보호방법, 고용부뿐만 아니라 문화부 등과 협의할 부분도 많이 있다. 고용부가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라고 보기에는 사업자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약간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 2010년에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진정도 일단은 각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와 같은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 계약을 체결해 일을 하는 자영업자, 우리가 흔히 프리랜서라 일컫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 프리랜서에는
골프장 캐디도 있고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등 많은 직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네.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시간과 장소가 지정돼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두고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원은 연예인을 근로자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한희 씨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특히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에는 더욱 종속적인 관계가 확고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리랜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괴롭힘 당했다 이런 거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를 논하는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게 되면 사용자는 즉각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피해자는 근로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을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근로장소 변경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법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일정한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는 판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자 내지는 캐디 총괄 관리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골프장 캐디가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이 존재하곤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근로자인지 같은 소속사에 종속돼 있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매니지먼트 업계의 비위를 전반적으로 바로잡는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각 분야별 비위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더 합당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775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뉴스레터 K 매일 애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어제 그제 02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려고 외출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직 저에게는 전화가 없네요. 계속 신뢰받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강 작가의 책 노벨 문학상 수상 엿새 만에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독서 붐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다시 지는 곳에